누가 되든 우리나라 남과 북의 통일에 있어서 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좀 약간 성격이 좀 포악한 트럼프가 좀 됐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이 통일에 대한 환경과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북이 우리 핵이 있다라고 지금 공식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살아남는 자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제가 이걸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스님한테 여쭤봅니다. 혹시 그 전쟁이 네. 트럼프 정권 하에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선견지명이 있으신 스님께서 한번 짧게 얘기하면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6.25 전쟁 이후로 제일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날 확률이 6.25 전쟁 이후에 현재 상태가 제일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5%였다면 지금 10%가 됐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가서 야, 너 이러다가 군사작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 김정일 정권 저거 바꾸려고 그러나 아이고 우리는 정권 바꾸려는 그런 시도는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가면 전쟁의 옵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야 현재 미국이. 그럼 미국은 상대하고 적대 관계가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상대를 악마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주 언론이 미국 안에도 누구를 악마화시켰어요? 트럼프를 약간 악마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이는 트럼프만큼 본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바보게 악마를 짓게. 그처럼 북한을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미친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북한 지도부나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난 한 10년 정도 미국이 해온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외교 관계를 다 단절하도록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왕따를 시킵니다. 즉 고립을 시켜요. 이게 두 번째 정책.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경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목줄을 쪼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 되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항복 안 하는 나라가 한 서너댓 개 지구상에 있어요. 그 가운데 북한도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최고 지도자를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 협의해가지고 이제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군사적 옵션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쭉 해나가는 미국의 이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정책의 순서입니다.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별 관계없이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단계까지 갔어요? 4단계를 이미 지났잖아요. 그죠? 그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은 게 이제 군사적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한 5군데 대량 살상 무기,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가 있다 싶은 거 한 5군데를 순식간에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고 철수한다. 이런 소위 외과 수술이라 그래요. 이거 하면 보름만 하면 충분하다. 다시는 되돌킬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유혹이 이제 생기고 그런 이제 정책이 테이블 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고려한다. 전에는 이거는 테이블 밑에 놔놨어요. 테이블 위로 안 올렸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테이블 위에 놔놓고 한쪽은 협박용으로 쓰고 한쪽은 실제로 테스트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는 전부 방어 훈련이었어요. 북한이 만약 공격한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 훈련인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공격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순식간에 제거시키는 소위 참수작전 이런 거를 막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참수작전. 참수작전이라는 말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IS가 쓰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떠냐? 북한이 남쪽에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보겠다. 청와대를 폭격하겠다. 이렇게 써도 남쪽에는 그렇게까지 대응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북쪽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합동으로 공격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내만 죽는 줄 아나, 너는 안 죽는 줄 아나. 그래서 남쪽에서는 지도의 평양을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저쪽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청와대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이쪽에는 참수작전을 하겠다 그러고 이게 협박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서로 말을 험악하게 협박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흥분해가지고 싸우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하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번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를 확실히 만들었다. 얼마만큼 소형화를 됐나 이건 남지만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실용 가능하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미사일에 장착해가 미꾸지 날라오는 그 장거리 미사일이 현재 실험 중이잖아요.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지에 딱 고정시켜 놓고 쏘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기지에 딱 고정해가지고 발사대 놔놓고 쏘는 거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선제 공격을 해서 소위 킬체인이라고 그래. 선제 공격을 해서 파괴버릴 수가 있어요. 조짐이 보이면. 그러니까 북한은 탄도를 좀 더 소형화하는 기술과 그다음에 장거리 운반 시스템이 미국에서 평가하는 건 내가 물어보니 한 2, 3년 안에 성공 가능한다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 실전되기 전에 제거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나하고 견해 차이는 이거죠. 나는 여기 사니까 야 그게 그렇게 외과수술식으로 그래 되겠냐. 6.25 때 북한이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한 달 만에 통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타산해보고 결정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가 3년 전쟁하면서 300만이나 죽고 전국토가 초토화됐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 달 만에 한성을 점령하고 전라도의 곡창지대 식량을 군량미로 해가 명나라를 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뭐 계획대로 안 되고 7년 전쟁을 끌었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맞았습니다. 북한도 일주일 안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 달 만에 거의 부산만 빼고 다 점령을 했는데 미국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죠. 400년 전에 일본도 순식간에 한 달 만에 한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본 문화에서는 성주가 도망을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전쟁하다가 죽든지 항복하든지 사무라이는 그래 두 가지거든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성을 점령했는데 항복을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도 못한 일이 원래 중세는 전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사, 사무라이, 무사 이 사람들이 전쟁하지 일반 국민은 이 백성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면 이쪽 가서 노예하고 저게 이기면 저쪽 가서 노예하는 이런 문화예요. 이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도 다 중세 유럽에도
백성이 전쟁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왔더니 선비다, 농부다, 장사꾼이다, 보수다, 뭐 어부다 이런 일반 백성이 죽창을 들고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막 이 동네 가도 나타나고 저 동네 저 산골짜기도 나타나고 그 이런 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군사적으로는 그게 간단하게 별거 아닌데 이게 막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그러고 밤에 자다가 막 습격을 당하고 이러니까 광부는 아무 겁이 안 나요. 딱 전투하면 자기들이 무력도 세고 훈련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려웠고 세 번째는 이 외는 수군은 자기들이 천하제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을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순신하고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전라도 땅을 못 밟은 거예요. 전라도 땅을 못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군량미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이나 전쟁하다가 이게 엄청난 희생만 치르고 우리나라 전국토가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라는 거는 예상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건드리면 너희 뜻대로 안 될 거다. 즉 북한의 폭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순식간에 서울 불바다를 할 수 있는 지금 장사포를 배치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 거다. 이래가 서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전면전이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걸 다 검토를 하고 하는데 미국 자체도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한국 정부는 거의 지금 전쟁을 통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위기에 있습니다. 기본은 변한 게 없어요.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빨리 배치해야 된다. 지금 사들을 배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이 혹시 참여할 거에 대비해서 중국군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새로 땅 닦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있는데 한국 공군 포대가 있는 거를 옮기고 거기다가 바로 가져와서 장치하려다가 성주 군민들이 죽기 살기로 항쟁을 하니까 골프장은 뭐예요? 땅만 닦으면 도로가 다 나 있으니까 그 내년 8월까지 신속하게 배치하려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천 신도시를 향해 있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이 날림판에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금 다음 주에 가조인 한다잖아요. 그래 이미 뭐 법제처에 넘어가서 서류 검토해서 다음 주에 가조인 한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가기 통과하려다가 하루 전날 국민들이 알고 막 여론이들 끌어가 뒤로 밀었다가 지금 계속 협의회가 지난주에도 일본 그 국방부하고 만나가 지금 협의회가 다음 주에 가조인 한다잖아요. 이게 두 가지 지금 일본하고 군사정보 협정을 맺고 4대 배치하고 이게 바로 군사작전에 대비한 하나의 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군사작전까지도 포함한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옛날에 카터 정부는 폭격을 하려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나서가지고 4대 배치는 10개월 안에는 꼭 할 거라 그러고 일본이 나서가지고 이 판에도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도 전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강력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북한도 다 하니까 북한도 거의 초긴장 상태로 모든 게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뭐 죽기 살기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남북이 누구도 한 발 물러서지 않는 입장인데 다만 그래서 걱정인데 그게 약간 주춤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기는 건 이겨요. 뭐 그건 내가 봐도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이겨서 얻는 유효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전국토가 초토화 안 되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몇 개만 폭격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격이 되고 하면 중국과의 이 경쟁에서 우리가 그 복구하는 역에 중국이 우리 앞서가 버리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뒤처지기 시작하죠. 모든 게 정체되어 있는데 파괴까지 된다면 이제 경쟁 대열에서 뒤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람이 죽고 재물을 잃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해외로 피난을 가면 유럽에서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겪는 괄시 그걸 우리가 지금 겪어야 돼요. 이 사실은 정말 낫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인데 우리가 지금 그게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거죠. 지난 60년간 내 뭐 전쟁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괜찮아 놓으니까 우리가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번 최순실 사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해외에 가서 강의하면 교포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그거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곧 전쟁 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전쟁이 난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거 이후에 6.25 이후에 가장 이게 높아진 거다. 남북관계 긴장도 최고로 달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세계 공황처럼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도 지금 어렵죠. 일본도 지금 장기 침체죠. 그럼 이런 장기 침체는 이게 수요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 전쟁 같은 것이 이 소위 말해서 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전쟁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이 동진아해, 남진아해는 중국하고 바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는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바로 안 부딪히고도 직접적, 그러니까 하다가 불리하면 휴전을 할 수 있는 직접 안 부딪히고도 서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이렇게 위험한 공간이 됐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일은 우선 놔놓고라도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은 없어야 한다. 이 문제의식이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확고부동해야 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전쟁은 안 된다. 이게 확고부동해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동맹국이 저러면 우리가 군사적 작전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익이 보장된 위에 한미동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 그저 따라가는 한미동맹, 즉 종속적 한미동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장기적인 이 북핵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에 우리의 희생을 요구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이익, 딴 거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익을 분명히 관철하는 선에서 나머지 세계 문제는 우방인 미국과 견고하게 협력하되 한반도 문제 이익은 우리의 이익을 우선해달라. 이 부분이 한미동맹에서 이루어지면 이건 이제 자주적 한미동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약화해서는 안 되고
한미동맹은 더 경과해야 됩니다. 중국의 평창에 대비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 하는 우리의 국가 이익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한미동맹, 이거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도자가 딱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약간 이런 위험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내일 라면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니까 그러지 아는 제 같은 거 볼 때는 최순실의 공덕이 크다. 이게 터짐으로 해서 지금 이 긴장이 약간 완화됐는데 큰 흐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판에도 막 사드 배치를 한국이 이제 제대로 나서가 알아서 기어주지 못하니까 미국이 직접 나서고 지금 일본이 하고 지금 이 협정을 다음 주에 가조인을 하겠다고 이러가 막 우리가 정신없는 동에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력하게 지금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전국이 수습이 돼야 이걸 저지를 시키는데 전국이 수습이 안 돼 있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쪽에 우리가 힘을 쏟으면 또 이 본질이 또 최순실이 건의 본질이 또 흐려질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당선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미국의 백인들의 본심이에요. 백인 남성들, 백인 여성들도 힐러리보다 트럼프를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그래서 미국의 중상층, 미국의 보통 우리가 중상층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백인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화이트 칼라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 나와가지고 전문 기술, 도로 포장 기술이든 뭐 자동차 정비 기술이든 자동차 공장에 가서 기술을 하든 이런 주로 남성 중심의 블루 칼라. 이 사람들은 직업이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가정적으로 종교는 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중심축이에요. 중상층이라고 하는 중심축인데 이 사람들의 실질소득, 구매력 기준의 실질소득이 지난 30년 동안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매력이 30년 전 구매력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명목상 소득은 올랐는데 그러니까 30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지금 우리 10년 답답해도 지금 막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서 공화당도 한번 찍어보고 민주당도 한번 찍어보고 민주당이 정권을 한번 잡아두고 공화당이 잡아봤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어때요? 갈수록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공화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그럼 어떻게 됐냐? 미국이 그러면 지난 30년간 성장 안 했냐? 아니, 미국은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소수에게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대 80, 20%가 갖는 재산이 80%가 갖는 재산과 같다 했는데 이제는 10%가 갖는 재산이 90%가 갖는 재산 소득과 같다. 즉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60몇 프로를 가져갑니다. 지금은 더 벌어져가 1대 99라 그래요. 1%가 아예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요즘 0.1%가 가져간다. 이럴 정도로 급속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 빈부격차가 제일 벌어진 나라가 1위가 미국 아니면 멕시코, 3위가 한국. 한국도 그런 류에는 선두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10년 전에 어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닥쳤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핵심은 뭐예요? 똑똑한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잘 나가는 기업 하나가 국가를 먹여 살린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의 CEO에게 10,000명의 노동자 월급보다 더 많이 주고 한 개의 삼성 같은 기업이 막 국가 부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이런 것이 자랑처럼 된 이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바로 그런 식의 바람이 우리보다 먼저 불었죠. 그 광풍이 불어왔는데 우리는 그게 언제 불렀어요? IMF 터지고 나서부터 이게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성정치, 그것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기성정치는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젊은 세대는 사람들은 그 오바마라고 하는 젊고 흑인, 진보적인 이런 사람을 열광적으로 밀어서 이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바마 8년 동안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백인 젊은 층 화이트 칼라들은 미국 사회에서의 거의 아웃사이더로 있던 샌더스를 열광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샌더스는 스스로 내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어떤 빈부격차를 줄이는 걸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 시스템에서 샌더스 같은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이 워낙 착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시장도 하고 상원의원도 한 거예요. 무소속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양당 체제에서 무소속이 힘들잖아요. 전라도에서 무소속, 경상도에서 무소속, 그 개인이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바마를 할 때는 인물 중심으로 열광을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 샌더스가 말하는 이런 이 소위 이 사회 제도 변화, 이 청년들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 처음 학자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이 대학을 다니니까 졸업할 때는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비들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딱 나오면 취직하면 얼마씩 갚아가지고 10년 만에 갚는다, 15년 만에 갚는다 이런 게 있는데 나와도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완전히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 학자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는 시스템으로 이 대학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거 모든 것을 빈부격차를 줄이는 이런 이제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의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 화이트 칼라와 젊은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샌더스란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심으로 해서 샌더스라는 상징물을 가지고 열광을 해가 이게 민주당 쪽으로 이 무소속인데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해가 이게 열풍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클린턴이 이게 기득권 아닙니까? 소위 민주당의 이 정치 기득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월가와 결탁돼 있다고 내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은 어떠냐 하면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치면 1,000표가 1,000이 선거권자가 있다면 이 중에 700명은 투표를 해서 뽑고 300명은 전 상원의원이라든지 하원의원이라든지 주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투표권을 공짜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몰표로 전부 클린턴을 줘버리니까 샌더스 지지 젊은 층이 죽으라고 해도 어때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룰이 부당한 거죠. 도전자에게는 굉장히 부당하게 이 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유정의 이혼이 있듯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블루 칼라들, 학벌이 조금 낮고 백인, 이 블루 칼라들은 이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데 불만이 많은데 이건 누구를 지지했냐면 트럼프 같은, 트럼프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저 이민자, 멕시칸들이 너무 많이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공장이 이 전부 이게 디트로이트나 이 자동차 공장이고 이런 옛날 생산 공장이 중화학고음이 있던 게 다 망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게 전부 생필품은 전부 중국에서, 자동차는 일본에서, 이 전자제품은 한국에서, 삼성, 이 LG 이건 뭐 미국에 완전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이렇게 이 미국의 중산층을 어렵게 한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먹혀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노를 적을 하나 만들어가 떠넘기기 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게 먹혀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백인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 이민들이 자꾸 오고 유색 인종들이 자꾸 늘어나서 지금은 30대 70인데 자기들 젊을 때는 10%도 안 됐는데 이제 이게 30%까지 됐는데다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나면 유색 인종이 50%를 넘어서 미국의 다수가 유색 인종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이 백인들의 속으로 보이지 않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민자에 대한 공격,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 안보 무임 승차, 우리 다 주둔비 내고 하는데도 공짜로 우리 군대 가가지고 우리 무기 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그놈들 봐주는데 저거는 안보 비용 안 물고 물건 만들어가 우리한테 팔아가 우리 경제까지 어렵게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먹혀나가고 이런 유색인종에 대한 막 다 교양이 있어가지고 막 예를 들면 흑인이나 동양인에 대해서 좀 속으로 멸시가 있어도 그 입 밖으로 못 내요. 그럼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니까. 그런데 막 트럼프는 막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비난이 많지만은 이 백인 남성들 입장에서는 막 속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가 그 취지가 굉장해요. 힐러리는 뭐 이렇게 연설문 써주면 수첩공주처럼 이렇게 내보고 읽어요. 가서 나도 미국에서 봤는데. 트럼프는 절대로 원고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스님 증문즉설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안에서는 열광이 힐러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힐러리는 웃는 것도 이렇게 정예가 어느 시점에 웃는지 다 정예가 이래가 인형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막 솔직하게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서적으로 사람들한테 훨씬 다가오니까 이 트럼프는 솔직하다 그러고 힐러리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가 왜 틀렸느냐? 트럼프 지지층은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도 트럼프를 욕을 하니까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사에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딱 깨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투표하러 적극적으로 가고. 그럼 힐러리는 어떠냐? 샌더스 지지층이 힐러리를 싫어합니다. 아주 그 경선하면서. 그런데 트럼프는 더 싫어하니까 여론조사상 물으면 누구라 그런다. 힐러리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힐러리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별로 꼴도 보기 싫은데 투표하러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투표하러 안 간 거예요. 여론조사상 월등하게 위로 나왔는데도 이 사람들 투표하러 안 가버리고. 영국에 똑같은 거예요. 노인들은 죽기 살기로 투표하러 가고 젊은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여론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무슨 이 탈퇴를 찬성하겠냐 이렇게 생각이 젊은 사람들 안 갔는데 딱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투표 세라져가 난리를 피웠으면 됩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니까 어때요? 지금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고 막 데모하는 거 봤죠? 영국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그 우리 젊은이들도 또 이런 일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투표 행위를 하든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설마 다 된 거 아니야 이러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변이 생긴 거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거에 대한 첫째 고려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한 여론기관 한두 개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돌린 거는 전혀 안 맞고 그런 걸 다
감안한 새로운 여론조사나 이런 것만 한두 개가 맞았지 다 안 맞았죠. 그리고 이 민심을 못 읽은 거, 우리가 4.13 때 민심을 못 읽은 것처럼 민심을 지금 이 변화된 사회를 옛날 낡은 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도 이 빈부격차로 인한 빠른 속도로 민심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분노를 적을 만들어서 분노를 표출하느냐, 이 약간의 히틀러가 했던 방식하고 비슷하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것하고 양쪽 다 트럼프도 공화당 아닙니다. 아웃사이더에서 공화당에 들어갔을 때 출발할 때 1% 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올라온 거고 샌더스는 거기에 민주당의 그 경선 룰이 잘못돼가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럼 벌써 이거는 힐러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힐러리가 적어도 샌더스를 딱 부통령으로 손을 잡았다든지 이랬으면 이건 이기고도 남았죠. 근데 여론이 워낙 좋으니까 트럼프가 워낙 나쁘니까 나쁘게 이미지가 막 언론이 메이저 언론이 전부 다 힐러리를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힐러리가 샌더스 같은 우습게 하니까 그냥 버리니까 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안 가서 이런 소위 말하면 이변이 국민들의 지지는 트럼프의 반발이 많지만은 결국은 적극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적극적 투표층이. 그래서 이런 이변이 생겨났다. 그래서 첫째 여론조사라든지 이게 자꾸 틀리는 이유가 세상이 변했는데 낡은 틀로 보고 있다는 거. 미국이 왜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됐나 하는 것은 이 미국 사회가 변화했다는 건데 기성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의 세력의 옹호에만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 세력의 옹호에만 있었지 이 민중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미국 제일주의, 그 다음에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보호무역이 무역 자유화가 오히려 이 공장이 다 외국으로 유출되고 미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미국 안에 공장 안 세우고 밖에 세우는 놈들은 세금을 막 30% 40%씩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솔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북한하고 관계를 이제 물었으니까 북한하고 관계만 얘기하면 트럼프는 아마 북한하고 협상을 하다가 북한이 말 안 들으면 군사적으로 때릴 위험이 딴 사람보다 높습니다. 대신에 트럼프는 오바마처럼 저렇게 질질 안 끌고 줄 거 팍 주고 협상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확실성이 훨씬 해소됐다. 이제 가부간에 의되든지 이제 입장이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지 미국하고 협력을 해가 남북 관계를 풀든지 이제 할 수가 있다. 우리만 준비되면.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돈 더 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둔비는 9,200억인가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에요. 2조 원 주둔비 중에 9,200원 내니까 우리가 얼마 내요? 절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미국 무기를 얼마나 수입했느냐? 70억 달러를 수입했어요. 그러면 8조 2천억인가 그래 돼요. 8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기해가 꺼내가지고 사실 얘기하면 그럼 우리 무기 수입 이거 안 한다. 이리 봐요. 이게 지금 무슨 돈 몇천억 더 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주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경제 총 규모가 세계 13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북한에 겁낸다. 좀 모순 아니에요?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세계 최빈국인 북한을 겁을 내가 덜덜덜덜덜 떨고 있다. 두 번째,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겠다 그러면 지난 6.25 때 참전해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고맙잖아요.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자주 국방을 못하고 아직도 미국 보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잘 만들고 전자기기도 미국보다 더 잘 만드는 나라가 아직도 보호해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시겠다면 아이고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왜 그걸 겁을 내요? 그 다음에 있겠다 그러면 미국이 있겠다고 하니까 막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겠다 하면 계시라고 그동안에 은혜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매몰차게 거절해요? 계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해서 있는다고 하니까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자기들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의 뜻을 존중해서 당신들 원하시는 대로 가시겠다면 우리가 자립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있겠다면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뭐 머리 아프게 자꾸 굴려요.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당당하게 협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겠다 할 때 그래도 조금 돈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러면 우리가 생색내고 도와줘야지. 도와주더라도 협박엔 또 도와주지 말고. 근데 가겠다는 걸 바지가랑이 잡으면 돈 니내라 이럴 거고 있겠다는데 가라 이러면 괘씸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어려울 때 안 도와줄 거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지도자가 얼마나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을 탁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느냐. 그저 미국이라면 막 벌벌 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대화를 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 되죠.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